자, 59페이지 보니까 이제 집약한계와 조방한계 나와요. 이제 여지껏 강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한번 대충 개념 정도만 한 번만 듣고 가면 되니까 오늘 수업 듣고 복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은. 예. 한번 어떤 건지 한 번만 들어볼 겁니까?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수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순수익. 순수익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순수익이 0이라고 할게요. 0. 위로 올라갈수록 순수익은 점점 커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순수익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건물은 당연히 이렇게 서 있겠지만 건물을 옆으로 눕혔다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1층, 2층, 3층, 4층, 5층, 70층, 80층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엄청 비싼데 토지 매입비 플러스 기초공사비가 100억 들어가는데 분양수익은 7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적자입니까? 적자면 순수익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어휴, 그럼 토지 이용 안 하겠죠? 근데 보니까 최소한 7층 정도는 지어야지 순수익이 0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예. 그러면 이 7층은 7층은 순수익 0이란 것은 총 발생되는 수익과 총 발생되는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그죠? 똑같죠? 그쵸?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조방한계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한계? 조방한계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말해.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지만이 손익분기점 똥돈이 돼가지고 토지이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토지이용은 조방한계까지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갑니다. 가는데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한계라는 용어가 이제 학계론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끝 경계를 한계라고 해요. 뭐 한계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끝 이렇게 또는 한계를 추가적이란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추가적. 어디? 한계 비용이란 말이 있어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란 게 있고 한계 수입이란 게 있어요. 어디? 그러면 7층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개층을 더 건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7층에서 한 개층을 더 건축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한 개층만큼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분양 수익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개층을 더 건축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도 커지고 추가적인 수입도 커지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개층 더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쭉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63층이라고 하죠. 63층. 그럼 62층에서 하고 63층은 누가 더 수익이 크죠? 아마 계속 이런 모습이 있나 봐요. 자, 근데 이제 64층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순수익이 더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죠? 자, 그 이유가 볼게요. 건물이 고층 건물이면 고층 건물일수록 특수공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고층 건물을 4층짜리 건물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그러면 무너져 버린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중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여름에 막 폭풍과 몰아칠 때 갈 때는 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휘긴 휘어도. 자기 힘이 약하니까 바람 때리면 바람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근데 이렇게 큰 몇백 년 된 나무는 꼿꼿이 서 있죠. 부러져 버려. 뽑히기도 하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 원리 때문에 건물이 고층 건물들은 계속 바람이 때리면 바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몸을 살랑살랑 흔들리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근데 63층 꼭대기에서 밥 먹고 있는데 건물이 막 흔들림을 느껴버리면 돼안돼. 막 스테이크 먹다가 콕 찔르면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게 설계는 돼 있지만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딱 건물 내에서 한 군데예요. 어딜까요? 응? 진짜 그 고층 건물도 흔들리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흔들림을 인간이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군데라고. 어딜까? 그치? 화장실 변기물 있죠? 그게 미세하게 흔들린대요. 이렇게. 그 위에는 사람 느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층 건물들은 보다 더 많은 특수 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63에서 64로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개 층을 더 건축하는데 소유되는 비용이 한 개 층을 더 건축해서 발생되는 수익보다 더 커버리면 몇 층에서 끝내는 게 좋아? 여기서 끝내는 게 좋죠? 63층이 바로 어디냐면요.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한 집의 한계다 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한계? 집의 한계. 집의 한계.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딱 두 가지 용어 말하면 되니까 자, 손익분기점이 뭐다? 조방한계. 그래서 이렇게 조총하면 돼. 조총. 무슨 총? 조총. 조총이니까 총수입 총비용 나오면 조총이니까 무슨 한계? 조방한계. 그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조총. 이렇게 조총. 예. 그럼 집의 한계 아니면 무슨 한계겠어요? 조방한계. 예. 조총이니까 조방한계. 여기는 집의 한계.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그 전에 어딘가에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란 말 살짝 들어보지 않았을까? 우리 감정평가 원칙 중에 그 말이 있어요. 그거야, 그거. 집의 한계까지는 새롭게 비용을 투입하면 계속 수익이 체증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투입을 해. 수익 체증. 써볼까? 수익 체증. 근데 집의 한계를 넘어서면 수익이 체감해요. 예.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인 법칙이 적용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총? 조총 요 정도가. 조총. 예. 다음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스프롤 이런 것은 이제 굳이 하지 않겠어요. 예.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예.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62페이지 공업입지 갈 겁니다. 공업입지.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공업입지. 공장이 어디 입지하느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공업입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이론을 잠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베이버의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레쉬의 이론도 있어. 베이버, 레쉬. 자, 먼저 우리 책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베이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그래요. 베이버는, 전체적인 비용 부담이 가장 최소인 점.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비용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레쉬의 무슨 이론? 최대 수익률이죠. 얘는 높은 판매 수익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주가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임금, 집정력, 수송비 중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수송비를 강조했다. 이제 잠깐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1909년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네요, 얘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옛날 한 100년 정도 전에 베이버가 그랬어요. 공장 입지할 때는 이런저런 비용을 다 따졌을 때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에 입지를 해라라고 했는데, 주로 들어가는 비용 3대 요인은 근로자의 임금, 수송비, 직접력 또는 직접 이익 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건비가 뭔지 아시죠? 수송비가 뭔지 아시죠? 자,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의 이익 상태를 직접 이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돌이가 우리 평택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류 창고가 좀 필요해요. 근데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땅 사가지고 창고 지으려고 그랬더니 비용 부담이 너무 무시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성완 외곽에 가보니까 대단히 물류 창고 단지가 있는데 임대료 주고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 그때니 갑돌이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네. 그러면서 창고를 임대료 주고 그 시설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내가 직접 건물 지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 절감의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걸 갖다 그냥 직접 이익이다 또는 직접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6번 기출. 베이버는 기업 공장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으며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공장의 최적 입지 지점으로 본다. 맞지요? 네, 그렇죠. 7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고민한 척 하지 말라니까. 그 X가 나와 있구만, 틀렸구만. 왜냐면, 자, 볼게요. 인건비는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적은 게 좋아요. 수송비도 내 공장 주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수송비도 빠져나가는 거니까 조금만 게 좋아. 집적 이익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인이 최소가 된다면 틀립니다. 네. 다음 이제 다시 본문 좀 볼게요. 본문. 62페이지 본문 봅니다. 이제 자, 이제 입지 형태 이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원료 생산지 인근의 공장 입지한 형태를 원료 지향형 입지다라고 불러줘요. 써볼게요. 원료 지향형 입지. 다음, 소비자가 있는 시장 인근의 공장 입지한 형태를 시장 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공장이 원료 산지 옆에 있으면 무슨 지향형 입지? 원료 지향형 입지. 시장 인근에 있으면 시장 지향형 입지. 자, 그러면 원료 생산지에서 시장까지 이렇게 제품이 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볼래요? 탄광에서는 석탄을 캐는 거죠. 그죠? 근데 소비자 집에 갈 때는 뭘로 바뀌어서 가요? 연탄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원료 생산지 탄광에서 소비자가 있는 시장 그 사이 어딘가에 석탄이라는 원료를 연탄이라는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공장이라는 게 입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어요. 그럴 때 그 공장이 원료 산지 옆에 공장이 있으면 원료 지향형 입지고 소비자가 있는 시장 인근에 공장이 있으면 시장 지향형 입지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디 그 표를 잠깐 볼 거예요. 표에 동그라미 2번 양쪽 좌우측 동그라미 2번. 자, 원료 지향형 입회는 편제 원료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해설을 보니까 부연 설명 편제 원료 땡땡 특정 지역에서만 조달이 가능한 원료. 자, 우리 대나무 하면 역시 전국에서 대나무 하면 담양이죠. 담양은 정말 대나무 많아요. 예. 근데 나는 또 그래. 아니 왜냐면 의도적으로 좀 심었나 어쨌나. 아니 이제 대나무가 엄청 많긴 많은데 그 인접 지역은 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뭐 옆에 장성이라든지 뭐 이 근처 보면요. 이렇게 큰 대나무 숲이 별로 없는데 왜 담양만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그러면 죽제품 만드는 공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원료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제품의 원료는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대나무가 충분하게 많은 지역은 전국에서 흔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원료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존재하는 원료에서 편제 원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편제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원료 조달이 손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입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그러니까 원료 지향 하고 그 옆에 보니까 시장 지향형 옆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편 원료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편 원료란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나 국수 공장 한다. 라고 하면 국수의 원료인 밀가루를 구해야 되잖아요. 밀가루는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밀가루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 즉 보편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은 원료 생산지 옆에 공장이 있든 시장 옆에 있든 생산하는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 있든. 그럼 이왕이면 판매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옆에 입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편제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거고 보편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것은 시장 지향형 입지고 다음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는 몇 개 갖다 주세요. 몇 시까지 갖다 줘야 돼요. 여기 무슨 상이에요? 그러면 빨리 갖다 줘야 돼. 여기 입지하겠죠?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다음에 원료 상태는 보존이 오래 가는데 제품으로 만들면 빨리 상한대. 그럼 빨리 팔아야 되니까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예. 원료가 금방 부패하기 쉽대. 그럼 빨리 원료 산지에서 가공해야 되겠죠? 원료 지향형 됐습니다.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역시 이겁니다. 이거. 자, 자,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어디 밀가루 한 트럭이라는 원료를 가지고는 빵을 10트럭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원료는 조그만하고 제품은 크대요. 그러면 어떤 거에 수송비가 더 크게 나타나겠어? 제품의 수송비가 더 크겠죠? 아무튼 이런 산업은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다. 중량 증가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중량 증가 산업 같은 경우는 원료 산지에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 수송비용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은 원료 상태를 가지고 시장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량 증가 산업은 무슨 지향형 입지? 시장 지향형 입지한다. 다음, 원료는 이렇게 커. 제품은 조그만해. 사탕수수 10트럭 가지고 설탕을 만들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찌꺼기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중량 무슨 산업이에요? 중량 감산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량 감산업 같은 경우는 원료는 크고 제품은 줄어든다? 그럼 아예 원료 산지에서 줄여서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중량 감산업은 무슨 지향에 입질한다? 원료 지향형 입질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 냅시다. 뻥튀기. 시골 5일장 가보니까 뻥튀기 튀기는 아저씨가 뻥이요 하고 뻥을 튀겨. 뻥을 튀기는데 옥수수 이만큼 넣으면 뻥이 하면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예요. 중량 무슨 산업이에요? 중량 증가 산업이죠. 뻥튀기 아저씨가 이 이론을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 뭐 배웠을지 모르지. 아무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자기 집에서 튀겨서 이미 이렇게 부피가 크게 만들어서 운반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시장 가지고 올 때는 그냥 부피가 조그마한 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뻥 튀겨가지고 파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량 증가 산업은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한다. 통영하면 굴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장할 때 굴을 넣어서 하는 사람들은 통영에서 굴도 이렇게 많이 사 먹고 그러는데 굴 이렇게 한 방 까면요. 알맹이 이만큼밖에 안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중량 무슨 산업이야? 감산업이죠. 그러면 그 굴 김장하려고 굴 사려고 하는 사람은 통영에다가 저기 아저씨 까지 말고 통째로 보내주세요. 안 하죠. 알맹이만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원료 산지에서 까서 부피를 줄여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중량 감산업은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이렇게.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고요. 이건 모의고 사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합시다, 그냥. 원료지수라는 게 있어요. 원료지수가 몇 분의 뭔지는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원료지수라는 게 있는데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볼래요?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서로 안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팔을 벌리고 있어? 원료야 사랑해 내가 안아줄게 기다려 이거죠. 그러니까 안아주려면 얘한테 가야 되겠죠.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그냥 그렇게 다음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 지금 원료가 등져버렸나요? 너는 이혼이야. 딴 놈한테 쫓아갈 거야 이제. 그러면 원료를 등졌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겠대? 시장한테. 그래서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그렇게 한다. 그 정도. 아무튼 요 놈들이 이제 주니까 요 정도만 좀 잡고 가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요. 저기 핵심 예상집은 1번, 5번 해볼 텐데 1번. 자, 아까 우리 농업입지론 T는 배웠나요? 그렇지. 어디? 여기 주목. T는 이론이 아까 뭐였죠? 위치에 따른 수송비 지대.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 그렇게 했어요? 어디? 야, 여기 봐. 튀넨의 이론과 베이버의 이론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송비예요. 수송비. 왜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버는 비용 3대 요인 중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송비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장에 입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지역이 얼마나 친기업적인 성향을 띠느냐, 규제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공장 용지, 산업 용지 분양할 때 분양가를 얼마나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줄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거야. 그리고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졌어. 이제는 교통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그러나 100년 전에는 인건비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노예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규제? 무슨 놈의 규제? 돈이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원료나 제품을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수송비 비중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 옛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농업입지 이론인 튀넨의 위치지대설과 공업입지 이론인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다? 수송비. 다음 5번. 원료 수송 요율보다 제품의 수송 요율이 더 비싸대. 이 말은 원료하고 제품하고 누가 부피가 더 크대? 이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수송 요율이 그냥 수송비야, 수송비. 단위당 수송비.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원료 수송 요율보다 제품의 수송 요율이 더 높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원료하고 제품하고 누가 더 수송비가 많이 나간대? 왜 수송비가 많이 나갈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료는 쬐그만하고 제품이 커졌나 봐. 중량 증가 산업이죠? 그럼 무슨 지향이 있지? 시장 지향이 있지. 5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수송 요율은 단위당 수송비, 그냥 수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계론이 사실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데 용어들이 살짝살짝 바뀌는 거예요.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하는데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면 원리금 갚죠. 시험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원리금을? 원리금이라고 나와요. 원리금이라고 나온다고. 월부금이라고 나와. 매월 부채 서비스에 대해서 갚아야 될 돈.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와. 빌린 부채에 대해서 서비스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저당 지불액이라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러 용어가 나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한 표현을 보지 못한다면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수송 요율은 수송비에 수송비. 네, 그리고 했죠? 자, 넘기시고 이제 상업입지. 자, 보니까 상업입지 이론 첫 번째 양가루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나오죠. 그렇죠? 양가루 2번에 보니까 허프의 중심지 이론 나오죠. 그럼 우리는 1번, 2번 그거 양가루 1번, 2번 묶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 써놔야겠다. 알죠? 크거 험이 하나 써놓으면 좋겠다. 크거 험이. 중국말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소비자의 분포를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대요. 거시적 관점에서. 근데 양가루 2번 허프의 중심지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태 모습이 어떻느냐.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탈은 크다니까 거시. 우리는 깜짝 놀랄 때 어떻게 놀리기로 했어? 험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허프는 험이 했으니까 미시. 그럼 돼요. 크리스탈러, 거시, 허프, 미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조건을 잠깐 보니까 이제 그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동그라미 2번 정도 하나 체크하세요. 맨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매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를 말해요. 재화의 도달범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매장이 들어섰을 때 이 매장으로 물건 사러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이마트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객은 15만 명이 필요해. 최소 요구치가 15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 이마트가 들어섰을 때 물건 사러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달 범위 내 소비자 숫자가 10만 명이야. 그러면 이마트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최소 요구치가 15만 명인데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소비자가 20만 명이라면 중심지 성립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은요. 제가 한번 짚어줄 거니까요. 체크는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네, 한 번만 그냥 들어주세요. 이제 크리스탈러가 이제 중심지의 이상적인 형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단일 중심지는 안정된 원형이래요. 네. 이렇게 돼야지 제화 및 서비스가 골고루 이렇게 도달이 가능하대. 근데 여러 개의 중심지가 나타날 때는 원형은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재화 및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버리니까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 부분은 불필요한 중복 변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가 없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 벌집 모양처럼 정육각형의 모형이라면 제한 및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지역도 없고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발생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딱 하나만 그냥 스치고 가자. 이상적인 중심지 형태, 다수의 중심지일 경우 이상적인 형태는 벌집 모형이다. 정육각형이다. 딱 하나만. 자, 다시. 다수의 중심지일 경우 이상적인 형태는 뭐다? 정육각형이다. 네. 복습을 하지 마요. 네. 됐고. 양가로 2번. 허프의 중심지론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 등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거였고, 동그라미 1번은 뭐 당연한 거니까 냅두고,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해요. 밑줄 그어보실래요? 레일리하고 허프가 나와. 이 개념 알아두셔야 돼.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뭐 계산 문제도 있고 막 해요, 이제. 근데, 레일리라는 사람은 이제 인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질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레일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무조건 물리적 거리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A 매장까지는 2km, B 매장까지는 4km. 그러면 무조건 A 매장이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리적 거리만 따지니까.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A 매장은 물리적 거리가 2km인데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25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B 매장 거리는 4km인데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그러니까 도로가 빵 잘 뚫려가지고 가는데 5분 만에 가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시간거리는 교통 시간거리는 오히려 4km 떨어져 있는 B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레일리는 그런 거 이야기 않고 무조건 물리적 거리만 따졌고 허프는 시간 경제적 거리 그런 개념을 따있다는 거. 그럼 어디?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누가 접근성의 개념에 가깝겠어요? 아이씨, 잠깐만.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상 목적물에 도달하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거리, 경제적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접근성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허프겠죠, 허프. 그쵸. 하나 더 써놓으세요. 허접. 그래,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봤을 때 허접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도대체. 허접 썼어요? 네. 어디 뭐 있는지 몰라 좋은데요. 어디 저 앞에, 우리 어딘가의 앞에 허프는 뭐, 접근성을 강조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 어디인가 있었어요. 여기도 결국 허프는 접근성 개념이에요. 아니, 안 되겠다. 잠깐. 얼른 설명 한번 할게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저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고 있어. 자, 볼게요. 여기가 갑돌이네 집인데 여기가 이제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 그러면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면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거리는 한 150m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거리라고 그래. 또는 근접성이라고 하고, 거리. 근데 이제, 롯데마트 가려면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차 타고. 안 되죠? 이해 안 되신 분은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자동차 타고, 삥 돌아서 신호대기 받아서 삥 돌아서 저기 후문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 거리는 걸어서 가면 한 10분도 안 걸려서 5분이면 가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가려고 가면 1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을 접근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레일리는 오로지 물리적 거리만 말하고 허프가 시간, 거리, 경제적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프의 개념이 접근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허드란 사람이 있어서 허드가 접근성을 말했어요. 여기는 허프거든요. 그래서 허접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우리 학교로 나오는 허씨가 2명이 있어요. 허드하고 허프.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아무튼 허씨들은 뭘 강조했다? 접근성을 강조했다. 허씨들은 접근성을 강조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어디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동그라미 3번, 4번. 그리고 7번. 네.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매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치는 매장의 규모나 유형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니죠. 큰 매장이냐 작은 매장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4번. 제어하고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 잠깐만. 여러분 한계 뭔지 아세요? 한계지. 끝. 더 이상 없다요. 없다. 그러면 제어하고 도달 범위 그 한계는 더 이상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올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1이 아니고 0입니다. 0. 없다는 0이지 않습니까? 그죠? 7번.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잠깐만. 우리 학교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나온 이론이죠. 그러면 이런 고전적 이론에서는 현대적 입지를 잘 설명한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당연히. 틀렸죠? 네. 자, 이제 또 열심히 또 계산 문제를 또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 계산 문제. 자, 어디?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있죠? 자, 이제 그거 한번 가는데, 자, 계산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칠판을 통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칠판 여기 볼게요. 먼저, 유인력. 자, 사람을 끌어당긴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뭐 당연해요. 이제 우리 동네 마트가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조그마한 마트가 있고 하나는 제법 큰 마트가 있어요. 누가 질량이 커? 큰 마트가 질량이 더 크죠. 그러면 마트가 클수록 소비자를 자기 매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겠죠. 그죠? 다음. 이 큰 마트에서 거리가 가까운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마트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크죠. 당연히. 근데 이 동네 뒷동네 가면 갈수록 다른 데도 마트가 있거든. 이 마트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마트로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그래서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질량은 크게. 근데 크기가 두 개가 표현이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도시가 나오면 도시의 크기는 면적으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인구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도시의 크기는 인구로 따지는 거죠. 인구.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 나오면 질량이 인구라고 표현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음, 매장의 크기는 매장의 뭐로 따지냐면 면적으로 따지죠. 면적. 그래서 질량 크기인데 도시는 인구로 표현하고 매장은 면적으로 표현합니다.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분수식으로 바꿔보면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은 예.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다시 볼게요. 2분의 8은 4죠. 그럼 분모가 만약에 4로 커지면 결과치는 2로 작아집니까? 너는 커지고 나는 작아진다. 그건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라는 것은 반비례, 분모로 가는 거죠. 분모로. 다음에 4분의 8은 2지 않습니까? 근데 분자가 12로 커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치도 3으로 커집니까?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우리 비례관계죠? 비례는 분자를 말해. 그러니까 질량이 비례하고 질량은 분자에 있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은 분모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다가 개념 하나 더. 우리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인데 왜 2분의 1이 되냐면 앞면을 던졌을 경우하고 뒷면을 던졌을 두 가지 경우 중에 앞면이란 경우를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가는데 사실 양가로 1번 누구 나왔어요? 레일이 나왔죠? 양가로 3번은요? 허프 나왔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계산은 똑같아요. 계산 똑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레일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리 마찰 계수가 없어요. 알아서 거리 제곱이에요. 근데 허프 나오면 거리 마찰 계수를 주는 대로 해야 돼. 그냥 2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그냥 무조건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 예제를 한번 보자. 양가로 3번의 거. 허프의 확률 모형 예제. 인구가 10만 명인 소비자 거주지로부터 A 매장은 3km, B 매장은 2km 거리에 위치한다. A 매장의 면적은 900제곱미터, B 매장의 면적은 800제곱미터인 상황에서 B 매장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확률과 구매 가능한 고객의 수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인구가 10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률 먼저 한번 해볼게요. 확률. 그러면 여기서 A 매장도 있고 B 매장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A 매장까지 거리는 3km. B 매장까지 거리는 몇 km? 2km. 3km, 2km. 예. 자, 그리고 이제 A 매장은 매장 면적이 몇 제곱미터? 9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 B 매장은 매장 면적이 몇 제곱미터? 800제곱미터. 자, 그랬을 때 먼저 소비자가 A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근데 문제에서는 B 물어봤죠? 그랬어요? 어차피 매장은 A, B 둘 놈밖에 없기 때문에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한 놈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B 구해볼까 그러면? 어디? 우리 볼게요. B 매장으로 구매하려고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분모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A라는 매장으로 갈 수도 있고 B에 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날 수 있죠. A로 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맞죠? 그렇죠? 그 중에 어디로 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찾으면 돼요? 됐어요, 이제. 거기다가 거리 제곱분의 질량만 만들어 넣어주면 돼. 어디? A는 거리 얼마예요? 3km. 그러면 3의 제곱. 매장 면적은 900. 그러면 3의 제곱은 9 아니겠어요? 그러면 900 나누기 9는 얼마? 100이죠? 그렇죠? B 거리 얼마? 2의 제곱분의 800. 2의 제곱은 4죠? 800 나누기 4는 얼마? 200. 그러면 A 값 100, B 값 200이니까 둘이 합치니까 얼마? 300. 그 중에 B는 200이에요? 그럼 3분의 2가 B로 가겠네?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구의 몇 퍼센트가 유효 소비자래요? 90%. 그러면 10만 명 전체가 소비자가 아니고 9만 명이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 9만 명을 3분의 2가 B로 간대. 그럼 B로 가는 사람은 몇 명? 6만 명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좀 잘 못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3분의 2라는 것은 전체 3개로 나눠가지고 2개를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면 9만을 3쪽으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3만 이 3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3개 중에 2개를 B가 가져간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웃을 일 아니야, 이게. 여기도 지금 웃는 게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은근히 또 이걸 또 못하신 분들이 있어.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3분의 1이라는 것은 3쪽으로 나눠서 2쪽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나눠가지고 2개 가져간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B로 가는 소비자는, 자, 확률은 3분의 2고 B로 가는 소비자 몇만 명? 6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다시 그대로 가만 놔둬요. 그러면 다시 9만 명 중에 B로 가는 소비자가 6만 명이죠? 6만 명이죠. 예. A로 가는 소비자는 그럼 몇만 명일까? 3만 명이죠. 자, 일단 요거는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예요. 밥 먹듯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맨날 나오죠. 맨날. 예. 이제 문제 하나 다시 줄 테니까 풀어봐요. 소비자가 있는 C도시는 이렇게 있다. 네. A도시까지 거리가 5km다. B도시까지 거리는 10km다. A 도시의 면적은 A 매장은 5,000제곱미터고, 예. B 매장은 10,000제곱미터다. 자, 그럴 경우 소비자가 A로 물건 사러 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오. 아까처럼 계산식을 싹 정리해봐요. 답을 찾지 말고 계산식을 딱 나열해봐요. C도시에 있는 소비자는 뭐 6만 명이다. 계산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예. 나왔어요? 네. 얼마 나왔어요? A로 가는 소비자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얼마? 4만 명이죠? 그렇죠? 볼게요. 소비자는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 A의 유인력 해보자. A의 유인력은 A는 거리가 5니까 5의 제곱분의 5,00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25 이게 5,000 나누기 25 쳐보면 200이 되겠죠? 자, B는 거리가 10이에요. 10의 제곱분의 만이에요. 만. 그러면 10의 제곱을 100인데 만 나누기 100은 100이거든요. 그러면 A값 200, B값 100 하니까 A, B 합치니까 얼마니? 300이 300. 그 중에 A는 얼마? 200. 그러면 결국 3분의 2가 A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6만 명이니까 3분의 2는 4만 명이 A로 간다. 문제가 다 똑같아.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아까 주사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논리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쭉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하나 더 또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이 문제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금 양가로 4번 하려고요. 양가로 4번 하려고요.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이 문제 보니까 9만 명 중에 3분의 1, 3만 명이 A로 가고 6만 명이 B로 가요. 그러면 결국 A하고 B는 서로 경쟁자일까요? A 매장과 B 매장은? 그렇지. 여기 있는 소비자를 서로 자기 매장으로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경쟁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구를 부러워할 것 같아? A가 B를 부러워하지. 왜냐면 A는 자기 매장으로는 3만 명이 오는데 경쟁자 매장으로는 6만 명이 가잖아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누가 누구를 깔볼 것 같아? 제가 우리 절반밖에 안 하고 깔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보는데 어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럼 A가 봤을 때 B로 가는 소비자는 자기의 몇 배? 2배가 가고 있는 거죠? B가 봤을 때 A로 가는 소비자는 자기의 0.5배가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이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지향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예제를 보니까 위의 조건에서 B 매장에 대한 A 매장으로 소비자 구매 지향 비율이 얼마냐? 자, 밑줄 그어봐요. B 매장에 대한 A 매장으로 해봐요.
요거 우리 기본서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아예. 뭐 다른 책 보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은 서로 A하고 B하고 경쟁 관계인데 A를 기준으로 아니면 B를 기준으로 누가 누구보다 몇 배 가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모르면 어차피 답은 뭐 0.5 아니면 2가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해봅시다. 뭐뭐에 대한 뭐뭐 밑줄 긋죠. 그거를 분수식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학원생 10명 중에 7명이 커피 자판기를 놓자는데 찬성을 했어요. 나머지 3명은 관심 없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찬성률이 70%입니까? 70%는 요거에 대한 10명에 대한 7명 찬성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0명 단위당 7명. 그래서 뭐뭐에 대한 뭐뭐 단위당이 바로 기준을 말하는 거야. 예? 기준. 70%가요.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찬성한 사람이 70%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바로 기준이거든. 그러면 뭐뭐에 대한 분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B에 대한 A. 자, 뭐분의 뭐예요? 뭐뭐에 대한이 분모라니까? 그러니까 B분의 A죠? B분의 A입니다. 됐어.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아까 B값은 2의 제곱분의, 자, B는 2의 제곱분 얼마 있어? 800. 그럼 2의 제곱분 4잖아요? 그럼 800 나누기 4는 얼마? 200. 그럼 B값은 200이에요, 200. A값. A는 거리 3이죠? 3의 제곱분이 얼마? 900이죠? 그러면 3, 3, 9. 900 나누기 9는 얼마? 100이죠? 그럼 A값 100이에요. 그러면 200분의 100은 0.5죠? 그럼 이 말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봤을 때 A로 가는 소비자는 자기의 절반이 간다. 0.5입니다. 이겁니다. 다시 문제 바꿔볼까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A 매장에 대한 B 매장으로 구매 지장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분의 뭐가 돼? 이제 이거는 뭐뭐에 대한 A에 대한 B죠? 그럼 A 값이 아까 100이었죠? B 값은 200이죠? 2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은 A가 봤을 때 B로 가는 소비자는 자기의 2배만큼 가는 것이다.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직 양가로 4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직접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도 있어요. 양가로 1번, 3번이 너무 양가로 3번이 너무 심할 정도로 계속 이것만 때려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일탈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예. 아무튼 양가로 3번은 너무 심할 정도로 시험에 나온다. 양가로 4번은 그래서 참고로 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양가로 2번은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요거부터 해가지고 상업 입지를 마무리할 거예요. 예, 휴식이 하겠습니다.